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해방 후 친일파를 청산하고 이승만의 독주를 막아보고자 대통령에 도전했던 인물 최능진 수사국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묻혀있던 인물 발굴, 그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한 법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병진 판사. 지금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유병진이라는 한 인물을 지나간 역사의 갈피 속에서 들춰내려는 것은 당시 그가 재판관으로서 부딪혔던 고민들을 내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과연 참다운 법관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법관 생활을 했던 유병진 판사는 당시에도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판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58년에는 조봉암 사건을 판결하면서 용공 판사라는 비난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그 판결로 인해서 사법사상 유일한 법원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병진 판사에게 있어서 반공 청년들의 법원 난입 사태는 커다란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판 때문에 밖에 야단입니다. 별일이야 있겠나? 괜찮아. 괜찮은 게 뭡니까?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세상인데. 한심한 세상이로군. 그건 뭐야? 자, 사관. 조용들 하죠. 우린 대법원장을 만나러 왔어. 우린 조용순 대법원장을 만나러 왔단 말이오. 대법원장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시네. 할 얘기가 있으면 나한테 하게. 당장 그 유병진이를 내쫓으세요. 유군일 사건을 무죄라고 하다가 조봉암마저 간첩이 아니라고 하니 유병진은 용공 판사가 틀림없지 않습니까? 유 판사가 그렇게 판결한 것은 법관으로서 당연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나? 아니 이거 보세요. 모든 언론에서 북한 계리한테 돈 받은 거 하며 간첩 양명산이야 내통한 사실을 모두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유병진이 당장 축출하십시오. 그리고 조봉암이는 간첩이니까 엄벌에 처하세요. 알았네. 조봉암 사건은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지 않나? 돌아들 가게. 아니 신문에는 조봉암이가 간첩이라던데. 글쎄, 혹시 이 박사의 미움을 받아서 간첩으로 몰린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유병진이란 이 판사니까 간이 부은 게 아닌가? 소신이 있는 건지 간이 부은 건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반공 청년 200여 명의 법원 난입 사건은 유병진 판사의 판결이 그 원인이 됐습니다. 간첩죄로 사형이 구형된 조봉암 피고에게 국가보안법만을 적용 5년형을 선고한 데 대한 항의 데모였습니다. 당시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 가져온 그 파장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유 부장도 피했고 나도 피했고 또 배 판사도 피했어요. 그래갖고 다행히 그런 뭐 봉변은 안 당했죠. 그러나 뭐 반공 청년들보다도 우리 유 부장이나 나나 또 배 판사가 무슨 반공 의식이 없어갖고 1심 판결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수 없이 이제 집으로 갔더니 집에 백이호 판사가 왔어요. 나는 누상동 살고 백이호 판사는 옥인동 살았어요. 갖고 백이호 판사가 전혀 그 집에서 자기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마침 장모가 이제 라디오 나고 신문을 나고 하니까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는 부근에 친척 집을 하나 부탁을 해갖고 다락방에서 자라고. 그래서 백이호 판사고 나오고 다락방에서 자고 장모는 우리 자고 있는 동안 그 계단에서 자지 않고 지켜 있었어요. 이 밤중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됐네. 올라가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가족들은 다 피신시키고 없네. 아다시피 고향이 이북이라서 마땅히 갈 데도 없고. 나 당분간 여기 좀 있어도 되겠나? 물론이지. 내도 그 신문 읽고 좀 시끄럽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 어떻노? 사태가 좀 심각한가? 법원의 깡패들이 날뛰는 세상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어디 있겠나? 그 자네도 그렇지. 지금 같은 판국에 그 사형이 구형된 사건을 가지고 그 5년을 선고해 버리는 것도 그 자네 너무한 거 아이가? 법관이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판결을 해야 하나? 많은 법관들이 그래온 게 사실 아닌가? 자네도 그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말게.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난 법관의 양심으로 재판한 것뿐일세. 간첩이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빈약한데도 어떻게 간첩죄를 적용하란 말인가? 난 5년 선고는 법이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고 생각하네. 역사가 이 재판을 정당하게 만들어 주겠지. 아마 두 신하들로 하여튼 이제 유병균하고 이야기하고 그래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나는 삼청에 가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기봉 의장 댁에 갔단 말이야. 가서 그래 이제 그 전날 있었는 이야기를 갔는데 초를 내 띄고 그 재판장한테 그 영공무신 판사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뭐 이제 참 그 방공 청년을 한 건 내가 하는 이야기고 나줘 보니까 그런 그인데 누군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좀 뭐 영공 판사가 어떠고 그리고 재판소에도 가고 그 집에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 한다. 집에도 그런 정도 이야기 하니까 이기면 어제 하는 말이 그 판사가 벨기에인 줄 모르고 그걸 이때까지 있었다고. 그 벨기에인데 무슨 뭐 영공 분쟁 아니라 벨기에인데 무슨 소리냐고. 그거 용납은 안 된다고 말해가. 그런데 이 사람 피해가 없다는 게. 일제시대 학병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유병진은 그곳 명치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해방 후 귀국한 그는 사법요원 양성소 2년을 마치고 48년 판사에 임용되어 10년간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생활을 거칩니다. 바쁜 판사 생활 중에서도 그는 홍익대에서 강의도 하면서 틈틈이 책을 저술하여 3권의 형법 관련서를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책들은 일본 법학의 지배로부터 초기 한국 법학을 독립시키고자 한 시금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가 남긴 법수필집 재판관의 고민은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고민과 갈등이 면면히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학교 행사라든지 수업 같은 건 구애하지 않고 그저 도서관 출입이 전부였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서 그저 법률 서적을 파고드는 공부벌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밤중에 공부하다가 잠이 오면 송곳을 가지고 자기 다리를 찢어가면서 그렇게까지 잠을 깨어가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목표가 뭐냐 하면 자기는 검사도 하기 싫다. 변호사도 하기 싫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구현을 하든 뭐라고 변론을 하든 자기 심령에 올바른 법의 정신이 뭔지 거기에 의한 판결문을 쓸 수 있는 판사가 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이 땅에 최초의 재판소가 설치된 지 내년으로 100주년을 맞습니다. 법원사 편찬실에선 지금 가보경장 이래 변천을 거듭해온 각종 법령을 한데 모으고 중요한 판례와 법관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병진 판사와 그가 판결한 2건의 사건이 소중한 연구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근일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입니다. 당시 서울대 2학년생이던 유근일 군이 모색, 무산대중체로의 지향이라는 제목으로 물리대 회지에 게재한 논문이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유근일 군의 논문 가운데 무산대중이여 단결하라, 새로운 형태의 조국을 갈망한다 하는 등의 표현이
국가보안법에 저촉, 기소됐던 것입니다. 피고인의 논문은 그 문구가 과격하나 그것은 사회민주주의를 강조한 데 불과하며 서울대 물리대생들의 서클인 신진회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불법단체라는 증거가 없고 이는 순전히 사회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술 모임으로 인정된다. 이에 본건은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서 정치학을 연구하더라도 과격한 표현은 피해서 쓸데없는 혐의를 뒤집어 쓰지 않도록 충고하네. 막상 판결이 나온 데 보니까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굉장히 놀랐죠. 첫째는 그러한 엄혹한 자유당 말기라고 하는 그런 엄혹한 상황에도 저런 그 소신 판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무죄를 하더라도 무죄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굉장한 그 모험, 위험 부담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놀란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정당하다고 믿고서 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쓴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판독을 해주신 그 유 판사님의 놀라운 어떤 그 해안, 그것이 우선 고마웠고 또한 놀랐습니다. 당시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마음속에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이 높아져 있던 때였습니다. 6.25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였던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 해 동안에 100여 건의 간첩 사건이 발생,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때였습니다. 발췌 개헌과 4.4.5 입 개헌을 통해 계속 정권을 유지해오던 자유당은 엄동의 반공 시대, 그 한편에서 정적 제거를 위한 테러 사건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장면 부통령이 저격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의 유고 시에는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을 염려해서 이기붕의 측근이 저지른 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950년대 그 당시에는 더욱 재판관이 이념 문제를 다룬다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병진 판사는 당시 여러 논문을 통해서 재판에는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형사재판이란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구속하는 일인 많지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은 사람들의 삶과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병진 판사는 유근일 사건 판결에서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판결을 두고 당시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서 헌법에 보장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인정한 아주 귀한 재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고에 대해서는 학업에 전념하라는 충고의 배려까지 있지 않음으로써 당시 방청인들마저 숙연하게 만들었던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그 시대 최대의 사건이 유병진 판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중앙정치란 월간지에 평화 통일의 길이란 논문을 게재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평화 통일 방안을 집필함으로써 진보당에 대한 오해를 싣고 싶었습니다. 논문 속에서 우리나라에는 통일을 원치 않는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북의 김일성이 독재를 길이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그러하듯 남한에서도 탄간오리, 친일파 일당들이 그들의 생명 보존책으로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오. 그러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평화통일론과 진보당의 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중앙정치에 게재한 평화통일의 길에서 말한 나의 평화통일론은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였습니다. 당시는 북진 무력 통일론이 우리의 통일 노선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북한의 노선과 흡사하며 사회민주주의적 강령 또한
국헌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보당이 정식으로 결당되고도 1년 반이 지난 때였습니다. 조봉암 위원장을 포함 17명이 구속됐고 진보당에 대해선 곧 이어 등록 취소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양이섭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군 특무대로부터 기소되어 넘어온 양이섭은 당시 남북을 오가며 교역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양이섭이 조봉암 사건과 병합 심리가 되면서 조봉암에겐 새로 간첩죄가 덧붙여집니다. 양이섭과 조봉암은 상해 독립운동 시절 함께 감옥 생활을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양이섭은 조봉암의 재정적 후원자였고 그로부터 받은 돈이 재판에서 공작금 논쟁이 됩니다. 양 피고가 남북을 왕래하면서 주었다는 돈과 물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12차례 남북을 왕래하면서 미화 2만 3천 달러, 한화 2천만 원을 북한의 지령에 의해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조봉암 씨로 하여금 미군 철수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신문사를 경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화 300만 원과 미화 620달러를 선거 전에는 선거 비용으로, 선거 후에는 생활비 보조금으로 받은 것이고 양 피고와의 친분 관계로 받은 것이지 북의 공작금 운운은 터무니없소이다. 흑백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재판장,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양이섭은 2심에 가서 1심에서의 증언은 특무대의 고문 때문이었다며 증언을 번복합니다. 조봉암, 그는 1925년 제1차 조선공산당 창당에 기여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46년 비공산 정부를 세우자는 성명서를 통해 공산주의와 결별하고 남한 내 단정 수립에 참여합니다. 이후 재헌 의원과 초대 농림장관, 국회 부의장을 거치면서 농지개혁법 등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그는 52년 2대 정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함으로써 새로운 정치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봉암은 이시영 후보를 누르고 득표 2위를 기록합니다. 4년 뒤 3대 정부통령 선거는 이승만과 신익희 그리고 조봉암 세 후보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익희 후보가 급서함으로써 선거전은 이승만과 조봉암 두 후보의 대결이 됐습니다. 평화통일과 수탈 없는 경제체제를 내세웠던 조봉암 후보의 대권 경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총 투표수 900만 표 가운데 216만 표를 얻음으로써 권력의 문턱에까지 다가가게 됩니다. 이승만을 위협하는 두려운 정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소공동에 사무실에 있을 텐데요. 사무실을 봉쇄하다시피 하고요. 제가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미행을 하고 일일이 이제 그 나중에 미행하는 그 경찰관하고도 이제 대화가 했는데 이리 하지 말고 내가 하루하루 움직이는 것을 일지를 써줄 테니 그대로 보고하라 하는 정도로 제가 얘기했죠. 그러고 이제 저희 집이 청파동인데 청파동에서는 그때 용산서에서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경비를 설 정도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때는 말을 안 해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고관이라도 잡히면 그거는 가는 거죠. 그때는 정보부는 없었고 그 치안구 특정과가 있었죠. 그리고 남산 분실이 있는 거는 예전하고 그때 진보당이 전부 남산에 가서
호된 고문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하는 변호사한테야 오직하겠어요. 그 지긋지긋하던 50년도 여름이 생각나는구만. 자네 얼굴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래? 그렇게 보이나? 날씨가 더워서인지 나도 요즘 기력도 딸리고요. 난 더운 거마저 잊고 지내고 있네. 며칠 남지 않았네.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이번 재판은 자네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 이 재판은 내가 하는 재판이 아니야. 역사가 하는 재판이지. 이중간첩 양희섭을 매개로 조봉암 피고는 북계 금품 및 물품 등 공작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되며 진보당의 소위 그들의 평화통일로는 대한민국을 해산하는 전제 아래 중립국 감시하에 남북통일 총선거를 실시한 후 새로이 헌법을 제정하고 다시 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은 북계의 주장과 동일하다. 또한 그것은 유엔이 합법화한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구형한다. 조봉암 양희섭은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사형. 윤길중은 간첩 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무기. 간첩죄를 갖다가 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고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구형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상부하고 의논해가지고 한 겁니다. 의견은 변호사님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상부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검사야 뭐 상부라 그래봤자 검찰총장 대검의 정보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건 설명을 쭉 하는 거고 대충 기본적인 방침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구형량까지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사건하고는 좀 다르니까. 유병진 판사는 판결에 앞서 자신의 현실을 감안해야만 했습니다. 그 해는 바로 자신의 판사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진보당 사건에는 유병진 판사를 재판장으로 백이호, 이병용 3명의 판사가 배정됐습니다. 그들은 판결 전에 2번의 합의를 거쳤습니다.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어렵겠지. 그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무죄가 가능할까? 양희섭이 증언 번복하지 않는 한 곤란하죠. 그렇다면 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럼 형량은 생각해 봤나? 일도 기립. 자, 서. 본 법정은 공소 사실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약 3개월 이상 이 사건의 기록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다. 유병진 판사는 조봉암, 양희섭 두 피고인의 간첩죄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하고 평화통일로는
국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복귀와 용어는 같으나 취지는 다르고 의회 민주주의를 그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 피고인이 간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평화통일론이 국시를 위배하고 국교와 야합해 국가 내란을 기도했다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 조봉암 국가보안법 제3조 선전, 선동죄 적용, 법령 제5호 위반, 불법 권총 소지, 징역 5년, 동윤길중 무죄, 동박기출 무죄, 동금가로 무죄. 자기 뭐 인생을 걸었죠. 인생을 걸고 사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거죠. 그런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무죄될 사건이다 해도 그런 판결하기는 어렵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타협적인 판결을 해야지. 1심 판사는. 근데 그 타협적인 판결인데 그게 5년형이라 5년형이라도 근본은 빠졌잖아요. 영공이라든 간첩이라는 근본은 빠지고 알맹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타협전 판결을 했는데 유병진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나마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5년이 하면 무겁거든요. 한 1년이라든가 말이야. 하고 집행유예 한 2년이라든가 이렇게 때릴 수도 있었죠. 그러나 고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판결했을 거예요. 구형량도 감안해야 되죠. 구형량은 뭐 감안. 하여튼 자유당이 정권을 걸고 제거하려고 하는 정당이니까 뭐 그건 말할 여지 없지. 원래는 동조해야죠. 정권의 뜻에 동조해야지. 그래야 자기가 산다고요. 근데 자기 죽인 거죠. 법은 불완전하다. 법관은 항상 정의를 법 위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법관은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은 배제해야 한다. 이것이 유병진 판사의 정의관이었습니다. 재판의 핵심이 되었던 진보당의 평화통일안과 강령이 국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병진 판사의 1심 판결은 결국 진보당 전체에 내려진 무죄 선고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무죄가 선고됐던 조봉암과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집니다. 조봉암과 양이섭은 2심과 3심 모두에서 간첩죄가 적용되었고 59년 7월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조봉암은 양이섭이 북으로부터 밀파된 것을 알고도 공작금을 받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 하는 기소 내용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5년형을 선고했던 유병진 판사는 과연 어떤 소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던 것일까요? 그것을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가 재판관으로서 평소 어떠한 고민을 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봉암 사건이 있기 훨씬 전인 6.25가 일어나던 해의 일입니다. 우리의 용감하고 정성스러운 국군 장병들은 27일 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시민은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라는 대전어세 녹음 방송을 내보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고생스럽더라도 정부를 믿고 추호의 동요 없이 가정을 다 같이 지켜서
한시의 땅도 내놓지 않도록 끝까지 남아서 총궐기하여 싸워줄 것을 바랍니다.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서울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중심지대에 돌입하여 이승만 괴뢰정부의 소위 한강교가 중앙선을 폭파되고 비롯하여 7시간 뒤 서울시 서울은 완전히 인민군에 점령됐습니다. 각 신문사, 교통, 운수, 최신, 은행 등 중요기관들을 차지하였다. 28일 11시 30분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난 먼저 간 정보를 따라잡아야 하니까 당신 애들하고 같이 집에 있어요. 그게 좋겠어요. 이 난리통에 애들과 먼 길을 간다는 것도 힘들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별일 없을 거야. 가겠어. 그럼. 아, 빨리 집으로 가요. 유병진 판사는 정부를 찾아 대전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에 도착합니다. 전황은 희망적이지 못했습니다. 적치하에 서울 시민들은 인민군 병력 보충을 위한 의용군에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우익 인사 9,500여 명이 처형됐습니다. 각종 부역은 물론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유엔군은 부산에 상륙한 모양인데 전황은 별로 호전되지 않는다. 그 피난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낙동강 전선도 위험하다던데. 이 낙동강 전선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전황은 별로 호전되지 않는데 서울 가족들은 먹을 거나 제대로 먹고 사는지. 자네도 배부른 걱정일세.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느 벌판에서 애들 데리고 울고 있지는 않은지. 멋대가리 없이 찾아와 이별한 게 후회가 되네. 석 달 만에 다시 찾은 서울. 그러나 서울은 이미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폐허 서울은 돌아온 피난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전쟁에 대한 울분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이대로 헤어질 수 없잖아. 그래. 지금부터 마음을 더 단단히 잡아둬. 자, 앉자.
아주머니 여기 대포 좀 주세요. 3개월 만에 드디어 서울에 왔고. 집에 들어가기가 무척 설레이네. 설마 무슨 일이 없겠지? 그 난리통에 우리 가족이라고 무슨 일이 없으란 법이 있겠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어났어. 비상조치법으로 부역자를 재판해야 하는 건 이제부터 우리야. 그게 어디 법인가? 그 최하 징역 10년이라면 흉악범에게 적용되는 죄가 아닌가? 전 시간이라면 그런저런 한 2, 3년이면 충분한데 말이야. 그러면 그 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최하가 징역 10년이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은 징역 9년 11개월까지는 무죄란 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 일률적으로 엄벌에 처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고 행정조치일 뿐이지. 사상 여하에 관계없이 중형에 처하게 되면 감정만 돋구게 되지. 개과천선이 아니라 오히려 좌익사상을 유도하게 되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 말이야. 그만 일어나지. 걱정 나중에 하고. 오랜만에 길 간데 저기서 선물이 하나씩 마련하자고. 그래. 됐어요. 이 떠나올 때 본 막내 기성이놈 생각이 눈에 와는 말이야. 집안일에 무심한 자네가 웬일이야? 재판할 때 자네 오늘 한 언약 잊지 마게나. 그렇지. 난 이거 우리 내자 웃돌이 하나 볼라. 점점 더 피난산이 3개월에 정말 이상해졌구만. 여보, 무사히 꾸려. 이거 당신 선물이요. 아 근데 규성이는? 유병진 판사는 전쟁으로 3살박이 아들 규성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누구 못지않게 컸던 그였습니다. 역도들에게 협력한 저들 역시 우리의 적이다. 민족의 양심을 저버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포를 희생시킨 자들이 저들 아닌가. 지금은 전쟁 상황임을 잊어선 안 된다. 그들의 근본 사상이 어떠하든 부역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 신세 좋구나. 저놈들은 다 죽여야 돼. 재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저놈들 다 직접 처벌해야 돼. 저놈들 부역자는 씨를 말려야죠. 근데 재판이라는 게 재판할 사람은 한 번 많으면은 1~20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대포소리 나고 빨리 끝내야 되는 건 틀림없고 그래서 그때 뭐 재판은 일반적으로 절석주의로 한 건 틀림없고 또 증인 하나도 뭐 증거라는 건 저는 뭐건 새로 채택할 그 염두도 못 내고 그래서 그날 해서 그날 그저 하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20년, 15년 사형하는 재판을 몇 분 내에 다 끝났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소 내용 같은 건 충분했습니까? 충분할 게 뭐입니까? 그때 대강 그 구성 요건에 재판이 죄가 되도록만 써놓은 거지요. 또 우린 그것도 그것만 보고 재판한 거고.
1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처벌된 부역자만도 모두 53만 명. 이 가운데 800여 명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정부가 대전에서 급히 만든 부역자 처벌법은 최하 10년 징역에서 무기징역, 사형까지 중형 처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역시 단심제로 실시돼 신중성보다는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유병진 판사는 부역자 첫 재판에서 피고 모두에게 사형 등 중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무기. 그런 극형을 즉석에서 그렇게 간단히 선고하다니. 유병진, 너 역시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민족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눈앞에 자기 생존을 지키는 일. 과연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걸까? 물론 법관은 법에 충실한 시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과연 악법에 충실한 시녀까지 되어야 할 것인가? 악법도 법이라는 눈초리가 두려워 정의 아닌 판결을 내리는 법관은 입법의 시녀일 뿐이다. 이제 나는 법관의 판결로서 흥분된 여론을 가라앉혀야 한다. 유병진 판사는 부역자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으로부터 그리고 또 당시에 격앙된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재판을 통해서 그는 재판관으로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재판관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당시 그의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이었나를 보여주는 유병진 판사의 글입니다. 그가 부역자를 재판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민족의식과 생존 본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적치하에 남아있던 평범한 시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민족의식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유병진 판사는 이 책에서 평범한 일반인이 지켜야 할 민족의식이란 생존의 본능 앞에서 너무도 무기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생에 대한 애착심이 숭고한 민족의식보다 앞선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병진 판사는 이후 바로 이러한 사색의 결과를 바탕에 두고 부역자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인민군이 입성하자 내무사에서 인민군의 재반 사무를 조력한 사실이 있는가? 인민군에 뭘 했다고요? 인민군을 도와준 적이 있느냐는 얘기야. 아, 네. 인민군이 온 뒤 내무사 앞을 지나가는데 부르더니 심부름이나 하라고 해서 밥을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밥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말이야, 동내무서장을 우익인사의 가옥으로 안내를 해서 살해하게 한 사실이 있나? 죽었다고요? 난 우익인지 뭔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내무서장이 그 사람한테 뭐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해서 집이 어디쯤이라고 얘기해 준 적은 있습니다. 구형하세요. 피고는 비상사태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의 위반으로 사형을 구형한다. 유병진 판사는 소년으로부터 범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어린 소년에게 지사적인 민족의식을 기대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왜 이게 사형과 무죄가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나느냐? 판사에 따라서 그걸 원장이 조정을 하려고 판사회의를 원장실에서 열었을 적에 유병진하고 나는 말이죠. 이거는
10년 이하는 무죄인데 무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당연한 판결 아니냐. 그러한 취지로 말을 하니까 그 일부에서는 10년하고 9년 11개월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해서 그건 말도 안 된단 말이지. 9년 11개월하고 10년하고 차이를 구별을 못하는 판사는 판사밖에 없다. 그러고서 우린 나왔습니다. 증인의 남편은 피고들의 밀거로 살해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기 한 사람은 동인민위원장의 처구, 또 한 사람은 여맹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2층 집입니다. 그 2층 집 유리창 안을 볼 수 있는 집은 바로 저 빨갱이 가족 두 사람 집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와서 2층에 있을 때였죠. 내무서원이란 자가 남편이 집에 온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붙잡아 갔으니까 저 두 여자가 밀고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시 판사가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가 봐.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보일 것 같진 않은데. 자네 올라갔나? 네. 그럼 밖이 보이게 한번 서보게. 밖이 보이게 섰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안에 안 보여. 난 사형이 구형된 두 여자에게 현장 검증 후 확신을 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다. 난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창조해낸 기분이다. 저 두 여인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판결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사실 이분의 그 고민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얼마 후에 부역행위 특별법이라는 게 나오고 또 사면령이 나와서 그 아주 감정이 격앙돼 있던 상황 속에서 억울한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누구나 시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사가 적어도 이러한 그 여론과 또 당시에 그런 이 권력자들의 주문에 독립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참 훌륭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분이 좀 더 많았다면 우리의 사법부가 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또 그렇게 억울했던 이 한 맺힌 사람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유병진이라고 하면은 세간에는 조봉암 사건, 유건일 사건의 무죄를 선고하여서 당시에는 비판도 받았지만은 후세에 지날수록 더욱더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용기 있는 판사, 양심적인 법률가라 이렇게 법 실무가로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매력적인 한 부분은 그런 그 법 실무 속에서도 늘 꾸준히 법철학적 성찰을 하면서 또 대학에서도 강의까지 하신 그런 학자적인 면모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스스로 자신을 지칭하기를 법 현실주의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법 사상사에서는 이른바 켈젠류의 순수 법학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체계로서만 규범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에 상당히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오히려 판사들의 생각, 일반인들의 법 생활, 법 의식 속에서 살아있는 법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매우 선구적인 또 꾸준히 연구하는 그런 법 사상가로서의 면모가 나타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판결문을 쓰고 있네. 내 녀석은 내 그럴 줄 알았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기는 하나? 오늘? 오늘이... 자네 큰아들 입학금 마감일 아닌가? 그래. 입학금은 마련됐어? 입학금? 네, 그렇지 않아도 이거 다 써놓고 입학금 구하러 나갈 참이야. 아이고 이 친구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어련하려고. 지금 가서 내 책상 서랍을 열어보라고. 그럼 이거 돈 구하러 나갈 일이 없어졌잖아. 그래 저 유병진 판사의 말로 판사 적격자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뭐 생활고에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예. 또 판사는 그런 사람이래야 판사가 됩니다. 이 판사하면서 세속적으로 생활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그건 판사 못해요. 본인도 판사에 애착을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 예. 그 사람은 가졌습니다. 구막 놔둔 대법관까지 저는 판사를 끝날 사람입니다. 판사를 좋아했던가 보죠. 아니 판사를 좋아했다는 사람도 이 정의를 자간 실현한다는 것이 쾌감을 느꼈다고라는 바예요. 끝까지 법관으로 남고자 했던 유병진 판사의 바람은 그러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법관 재임용 심사 첫 해에 재임용에서 탈락되고 맙니다. 대통령에 의해서였습니다. 회의원님 신청을 안 냈어요. 그런데 검찰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진보당 사건 그렇게 해서도 연임 8년 날 테니까 내라고 오히려 연임 신청을 안 내면은 지금부터 반정부적인 자세를 취한 걸로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연임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그 양반만 연임 거부된 게 아니라 자기 동기들 고법 판사로 있는 사람도 꽤 연임이 거부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사 10년 임기제라는 것이 참 임명권자의 자의에 의해서 판사의 직위라는 것이 불안정스럽다 하는 것을 바로 그 사건에서 볼 수 있었죠. 그게 아무런 탈도 없는 유병진 부장하고 동기의 고법 판사들 몇 사람 있어요. 내가 지금도 이름은 기억합니다만 그분들까지도 연임이 거부됐어요. 그분들은 허언이 웃으면서는 이 사람아 자네 때문에 도매급수로 나도 당했어 해갖고 웃으면서 그 동기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병진 판사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듬해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서 66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유병진 판사 스스로도 수료하듯이 그의 법관 생활은 혼란스러운 사회 변혁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직은 법 운영이 미숙하고 따라서 법과 현실의 거리가 멀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는 판결을 통해서 권력자와 맞섰고 또한 감정적인 여론에도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법이 바로 서는 것이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결국 나라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법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고 애썼던 재판관이자 법 철학자였습니다. 유병진 판사, 오늘 우리는 그를 통해서 법관의 자리란 영예로운 자리라기보다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